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 여성들은 대만의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쌍둥이 자매 진가결과 진가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자매가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죠. 사실 이들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계기는 다소 사소했습니다. 언니 진가결이 원래 고향에 있는 한 주얼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일을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게 된 거죠. 이게 인터넷에 딱 퍼졌는데 사람들이 어머나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 사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알바생이야 라는 타이틀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계기로 정말 하루아침에 유명해졌고 덩달아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동생 진가상까지 SNS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죠. 그때부터 자매는 본격적으로 인플루언서 모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원래 둘은 대만의 외곽 지역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있는 대만의 최대 도시 타이페이로 이사를 결심했죠. 지역을 옮겨와서 자매는 각종 광고에 홍보 모델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고 있는 거죠. 특히나 동생 진가상은요, 어느덧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던 2017년 3월 1일 수요일이었죠. 진가상이 아침 일찍부터 외출 준비로 막 서두르고 있었어요.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언니에게 짤막한 인사를 남겼죠. 언니, 나 촬영 있어서 나가는데 오후 2시 그때쯤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까지 진가상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던 언니는 문자 수십 통, 전화 계속 남겼죠.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다가 동생에게 답장이 온 게 늦은 저녁이었는데 이 내용을 보자마자 언니는 즉각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평소 그녀가 쓰지 않는 이상한 이모티콘에 이런 말을 얘가 하지 않는데 단어들까지. 사실 언니가 이렇게 몇 시간이나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지금 막 불안해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긴 했어요. 최근 동생한테 스토커가 생겨서 골치가 아프던 참이었거든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동생의 핸드폰 신호가 집에서 무려 100km 떨어진 타이중이란 곳에서 포착된 겁니다. 여기는 고향도 아니고 이 자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이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언니는 우선 이 지인들을 통해서 혹시 동생과 연락을 한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지인으로부터 실종 당일 그 동생 진가상이 량샤해라는 어떤 인플루언서 모델에게 사진 촬영 일을 소개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량샤해란 인물이 등장하게 된 거죠. 언니는 즉각 량샤의 SNS로 가서 연락을 취합니다. 내 동생이 실종됐는데 너 통해서 일을 받았다더라. 뭐 알고 있는 거 있냐? 이런 중요한 메시지에 그녀가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안했던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막 에이전시 물어서 그녀의 집 주소로 찾아가게 돼요. 집에 량샤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님이 계셨고 그걸 통해서 가까스로 량샤회와 전화통화에 성공했죠. 이때가 3월 2일 자정을 넘긴 새벽 2시였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진가상한테 일 소개해줬어요. 다 맞다고 시인을 해요. 그래서 언니는 그럼 촬영을 어디로 간 거냐 막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랬더니 또 여기서 사실 함께 작업하길 원한 사람은 다름 아닌 량샤해의 남자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친구가 사진작가래요. 그러면서 량샤에는 나는 그냥 같이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만 중개했을 뿐이지 사건 당일에 진가상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남자친구를 통해서 어디 갔는지 확인해봐라 했더니 내가 전화해봤는데 진가상 그날 촬영 잘 끝나고 헤어졌다고 한다 라고 말하는데요. 3월 2일 아침 8시 불안한 언니는 결국 그 직접 핸드폰 신호가 잡혀있던 타이중으로 향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동생 전화로 이제 걸어보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여보세요? 누군가 전화를 받습니다.
수화기 넘어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호텔 비품실에서 우연히 이 핸드폰을 주었고 마침 그때 언니가 전화를 걸어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언니 진가결이 당장 이 직원이 말해준 호텔로 달려가요.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 숙박객의 명단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여기에 동생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보던 순간 어라? 언니의 눈에 띈 이름이 있어요. 그건 바로 량샤예요. 아니 아까 자기는 진가상을 만난 적도 없고 행방도 모른다고 했었는데 왜 이 호텔에 온 걸까요? 이 호텔은 지금 동생의 핸드폰이 발견된 곳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녀의 남자친구가 함께 왔더라고요. 그 남자친구 이름이 정우인데 이 정우가 지금 실종된 사람과 작업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호텔에 함께 묵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이걸 단지 우연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언니는 당연히 량샤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게 사실 아까 통화를 할 때 이 여자가 굉장히 시종일관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라는 식, 좀 귀찮다는 식으로 툴툴댔거든요. 게다가 자기 SNS에다가 진가상의 언니가 날 납치범으로 의심한다, 짜증난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여기서 잠깐 량샤이라는 인물에 대해 살펴보면 예쁜 외모를 가진 22살의 그녀는 진가상과 마찬가지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중 한 명입니다. 근데 량샤이는 좀 관종기가 강했어요. 전 남친하고 SNS에서 사람 다 보는데 막 공개적으로 다투기도 하고요. 클럽과 술을 좋아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득하니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경찰 또한 량샤에와 남자친구 정우가 진가상 실종과 관련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각 그들이 묵고 있는 방에 찾아가서 몸수색하고 또 경찰서로 좀 동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커플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결백하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요. 이 호텔에 묵고 있는 건 그저 휴가를 즐기기 위해 왔다는 거죠, 단순히. 하지만 그런 말과 달리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우선 그 남자친구 정우의 소지품에서요, 실종된 진가상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바로 옆에 호텔방 쓰레기통이 있는데 이 안에 진가상이 가지고 다니던 열쇠, 건강보험 카드 여기서 나옵니다. 경찰이 감을 잡고 빠르게 호텔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남친 정우가 새벽 2시, 그러니까 전날 새벽 2시에 일부러 그 진가상의 핸드폰을 비품실에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어요. 자, 이 일로 인해 정우와 량샤이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죠. 그렇게 잡혀왔는데 일단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량샤이한테는 일단 제대로 된 증언을 좀 듣긴 힘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계속 울고 짜증만 내니까요. 근데 반면 남자친구 정우는 좀 침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꺼내요. 사건 전날인 3월 1일 그는 여자친구를 통해서 평소 일하고 싶어 하던 인플루언서 진가상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 촬영 다 잘 끝냈고 이후에 진가상은 다른 촬영기사 장 씨와 현장을 떠났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전부래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아니, 그럼 왜 진가상의 핸드폰과 소지품을 네가 갖고 있냐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정우라는 사람이요, 이미 여러 건의 전과 기록에 강간 혐의까지, 그래서 수배 중인 범죄자더라고요. 말도 안 돼. 그래서 경찰의 의심이 더 짙어집니다. 게다가 앞서 정우가 말한 그 촬영기사 장 씨, 이게 완전히 거짓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의 진술이 믿을 수 없는,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두 용의자가 별다른 정보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결국 승부수를 띄우게 됩니다. 3월 3일 새벽이었는데 량샤이와 정우를 분리했어요. 그리고 각각 2대의 차량에 태웠죠. 두 차량이 한적한 도로를 그냥 막 하염없이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경찰이 정우한테 담배를 건네요. 일부러 친밀한 농담을 던지는 거죠. 점점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던 중에 갑자기 대만 경찰이
억울하게 죽은 원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 이게 대만 문화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좀 상대적으로 귀신이나 미신에 훨씬 민감하다고 해요. 그렇게 수사관이 야, 나도 참 여러 사건 다뤘는데 꼭 억울하게 죽은 여자들이 그 범죄자를 따라다니면서 그 가족들까지 괴롭힌다더라 뭐 이런 주저리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넌지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진가상은 어디에 있어? 정우는 담배를 깊게 한번 빨더니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녀는 죽었습니다. 시신은 현재 타이페이 만상빌딩 지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우는 여자친구 량샤의 제도 이 사건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말하게 돼요. 그 증거로 현재 량샤이가 차고 있는 그 시계가 진가상의 것이다 라는 정보까지 줍니다. 여기까지 파악한 수사팀들이 이번에는 량샤이한테 갔어요. 질문을 막 퍼부었죠. 너 차고 있는 시계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남친한테 선물 받았대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나는 모른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무관하다는데 이 커플 중에 지금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일단 수사팀은 정우가 말한 그 만상빌딩 지하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꽤 오래전에 폐쇄가 돼서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아주 어두컴컴하고 외진 공간이었죠. 경찰은 그 건물 지하 한 구석에서 대충 박스로 덮여있는 무언가를 찾아내요. 들춰보니까 그 아래엔 진가상의 싸늘한 시신이 놓여 있었죠. 벨트에 목이 졸려 있었고 그 주변에 버려진 생수통 그리고 마스크 2장도 함께 발견됩니다. 사체가 발견되면서 량샤이와 정우에 대한 조사는 더 본격화됐어요. 근데 진술은 여전히 엇갈리죠? 정우는 진가상을 죽인 게 나인 건 맞다. 하지만 모든 건 량샤해가 사주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랬냐면 량샤해가 평소 진가상에게 질투를 많이 품고 있었다고 그래요. 게시물 하나 올리면 진가상이 좋아요 더 많이 받고 또 유명한 브랜드 광고도 찍고 모델로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량샤의 인기는 좀 떨어지는 추세였고요. 그 와중에 또 량샤이한테 스캔들이 나게 되는데 매춘부로 일한다더라 라는 폭로가 SNS에서 터진 겁니다. 근데 또 하필 진가상이 그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를 했고 량샤이가 남친한테 진가상 당장 죽여달라 라고 부탁했다는 진술. 근데 참고로 추후 취재를 해보니까 진가상이 좋아요를 누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량샤해가 이제 진가상에게 야, 너 남친하고 작업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꼬셨고 만상빌딩으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친이 진가상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도록 지시를 한 후에 자기는 그 여자는 그냥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대요. 심지어 진가상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걸 돕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손전등으로 량샤이가 머리를 몇 번 내려치기도 했다. 그리고 정우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지하실에 버려져 있는 마스크 2장 있지 않냐. 그게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량샤이 거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추가적으로 CCTV에서도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사건 당일 정우와 량샤이로 추정되는 남녀가 함께 건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우는 이걸 보더니 그 영상 속 커플이 우리가 맞다 라고 실토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두 정우의 진술이에요. 경찰은 이걸 토대로 이번엔 량샤이를 압박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걸 듣더니 그 어떤 것도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범행 시각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근데 통신 수사를 해봤더니 사건이 벌어진 시각에 이 현장 주변에서 량샤의 휴대폰 신호가 잡혀요. 그러니까 그 만상빌딩 주변에 량샤의 핸드폰 추적이 신호가 나온 거죠. 아니 너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근데 량샤이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저도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너무 감이 안 잡히는데요.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해 보이죠. 경찰은
그 마스크 2장의 DNA 조사를 의뢰해요. 만약 여기서 량샤의 DNA가 나온다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량샤의 쪽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나서서 이 딸의 주장을 집에 있었다는 주장을 밝혀내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그러다가 어머니는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우리 자기네 집 주변의 모든 CCTV를 다 수거해요. 그걸 통해서 자기 딸이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라는 걸 확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증명됐어요. 량샤이가 이날 처음 집을 나선 시각은요. 이미 진가상이 숨지고 난 후, 그리고 나서 5시간이나 지난 오후 6시경이었어요. 여기에 더해 빌딩 CCTV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아까 그 정우와 함께 남녀가 같이 건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량샤이라고 정우가 말했고. 근데 그게 진가상이었던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의 신장과 체형이 좀 비슷해서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웠던 거고요. 게다가 추운 날씨다 보니까 막 뭐 패딩에 목도리에 모자에 꽁꽁 싸맨 상태니까 모를 수밖에요.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그 마스크 2장의 DNA는요? 거기서도 정우와 피해자 진가상의 DNA가 검출됩니다. 량샤의 것은 없었어요. 그렇게 량샤에는 누명을 벗게 되죠. 사건이 발생한 지 4일 만인 3월 6일 그녀는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어요. 현장 주변에서 량샤의 핸드폰 신호가 잡혔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보니까 이것도 정우가 조작한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량샤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보니까 남자친구가 핸드폰 훔친 거예요. 그리고 유심만 따로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건 당일에 그 유심을 자기는 이제 이 만성빌딩 근처에 있잖아요. 공기계에다 꽂아서 량샤이가 여기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한 거죠. 그럼 진가상의 그 시계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량샤이의 주장대로 정우, 남자친구가 선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은 진가상일 것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정우는 수사를 어지럽히고 량샤이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그런 수작을 벌인 겁니다. 이 정우란 남자가 진짜 악랄하죠. 좀 더 조사해보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24살의 그는 우선 2건의 강간전과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은 15살 미성년자였고요. 또 각종 사건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합의금으로 무마한 사건만 무려 17건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 중에 정말 상양아치죠. 군대 갔었다가 동기들 물건 훔쳐서 영창에 간 이력도 나오더라고요. 출소하고 나서 이름 개명하고 새로운 삶을 펼치게 되는데 이것 또한 양아치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삶은 사실 찌질한데 SNS에다가 고급 차 타는 거, 고급 시계 찬 거, 막 신용카드 막 여러 장 있는 거 자랑하면서 자기 신분을 세탁한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건 짝퉁 아니면 대여품이었어요. 근데 막 명품으로 휘감은 그는 자기 자신을 재벌로 소개합니다. 또 동시에 내 실제 직업은 사진 작가인데 내가 퓰리처상과 소니 세계 사진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다라는 뻥을 막 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명 인플루언서인 량샤해와 사귀게 된 거고요. 더 대박인 건 당시 정우가 이미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정우는 여성 모델들과 작업하는 걸 빌미로 그들을 불러내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숨진 진가상 역시 그중 한 명이에요. 그 여자친구가 량샤이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이용해서 미리 점 찍어둔 진가상을 유인하는 데 성공한 거죠. 이후 범행 장소로 찍어둔 그 지하실로 데려가서 그녀를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남아있어요. 정우의 핸드폰을 조사해보니까 경악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요. 그 앞서 진가상 살인을 저지르고 불과 2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미성년자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범행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 죄책감이란 찾아볼 수 없고 약간 사이코패스 같기도 하고 범죄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인 것 같았죠. 2017년 6월 검찰은 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판결은 무기징역. 살인은 인정됐지만 그게 성폭행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이다 라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2020년 10월에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되니까 정우가 방방 뛰면서 기뻐합니다. 사형을 면해서 너무 자긴 지금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취재진 앞에서 환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죠. 한편 아직 흥미로운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량샤에는 구치소에서 풀려났잖아요. 이후에 자기한테 악플 달고 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들 다 고소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돼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너 공범 아니냐 막 글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댓글을 다 삭제하는 촌극이 벌어졌죠. 이 여자도 참 대단한 게 석방된 그 당일날 밤에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하는 조건으로 어떤 라이브 방송 플랫폼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만 명이 몰려든 생방에서 또 큰 수익을 올렸고요. 한편 유가족은 정말로 량샤에가 이 정우의 범행을 몰랐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합니다. 이후로도 재조사가 진행되긴 했지만 결국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가족 외에도 여전히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좀 싸늘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지금 무고해요. 어떻게 보면 얘도 나쁜 놈한테 이용당해서 공범으로 몰릴 뻔한 피해자인 건 맞잖아요. 근데 량샤에가 조사 내내 보였던 되게 철없고 무심한 태도,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그 어떤 배려도 보이지 않았던 그 모습이 대중의 미움을 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량샤에는 대만 인플루언서 중에 좀 미운 털이 박힌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꿈 많은 20대 모델이었던 진가상, 추악한 욕망에 목숨을 잃은 그녀가 이제는 편히 잠들길 바랍니다. 참고로 언니 진가결은 여전히 모델 일을 하면서 동생의 목까지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사건은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2017년 유럽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입니다. 사진 속 여성은 영국의 모델 클로이 아일링. 2016년부터 모델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운 좋게도 섹시스타로 반짝 인기를 얻게 됐죠. 그런데 활동 1년 만인 2017년 해외 출장을 갔던 그녀가 돌연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녀의 행적을 경찰이 추적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아일링이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장소에서 발견돼요. 그곳은 바로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하기 힘든 인터넷 속의 어둠의 세계 다크웹이었습니다. 다크웹의 한 경매 사이트였죠. 아일링은 그곳에서 경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었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실종된 모델이 다크웹에서 인간 경매품으로 나왔다? 혹시 원해서 간 거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냐면 이건 그냥 경매가 아니라 인간 노예 경매였으니까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발단은 2017년 3월에 시작됩니다. 20살이었던 아일링. 그녀는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소속사의 대표였던 필그린이란 사람이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폴란드 출신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안드레 라치오였어요. 그는 자신이 기획하고 있는 한 프로젝트에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콕 집어서 아일링을 지목합니다. 이 사진 작업에 가장 어울릴 것 같다면서 그녀를 요청하게 되죠.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이고요. 아일링 또한 커리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이기에 매우 기뻐합니다. 하지만 정작 촬영이 예정된 당일에 라치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면서 촬영을 취소하고 말아요.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기회가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행히 라치오는 반드시 그녀와 일을 하고 싶다면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합니다. 몇 주가 흘렀고 에이전시가 다시 협의를 한 끝에 결국 7월 12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재촬영 스케줄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2017년 7월 12일 그날 아일링은
혼자서 영국에서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바로 그날 밤에 런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죠.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12일 밤 대표 필그린은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아일링의 엄마인데요. 밀라노에 출장 간 딸이 연락도 안 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필그린은 밀라노 측의 사람들과 이곳저곳 연락을 돌려보던 중에 마침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자는 The Black Death Group, 흑사평 조직? 기이한 이름인데요. 메일을 열어보니 자신들을 이탈리아 대규모 범죄 조직이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메일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아일링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몸값 45,000파운드, 약 7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었죠. 이걸 지불하지 않을 경우 아일링은 이제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고 협박합니다. 필그린은 이때 밀라노에 있는 영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그리고 신고를 받은 이탈리아 경찰이 가장 먼저 아일링이 원래 도착하기로 했던 그 촬영이 있던 스튜디오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긴 스튜디오가 아니었어요. 그나마 현장에서 아일링의 옷가지와 소지품 몇 개가 발견되긴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게 그녀를 납치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죠. 자, 그렇다면 아일링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경찰이 그나마 밝혀낸 건 이 흑사병 조직이 아일링을 납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걸 철저히 계획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7월 12일 그녀가 밀라노 촬영 장소에 도착한 순간 기다리던 두 명의 남성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헤르바와 동생 미카엘, 형제였죠. 여기서 헤르바, 이 남성이 안드레 라치오라는 그 폴란드인 프로그래머 가짜 신분으로 여태껏 대표와 접촉했던 사람입니다. 아일링을 납치한 형제는 곧바로 그녀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버려요. 안에 어떤 약이 들어있었냐면 케타민, 전신마취제였죠. 아일링이 정신을 잃었고 이내 결박당합니다. 이후 형제는요, 준비해뒀던 여행용 캐리어에 아일링을 꾸겨 넣었어요. 그리고 차 트렁크에 싣고는 밀라노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의 거대한 농가로 향하게 되죠. 잠시 후에 아일링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을 납치한 이 형제들의 입을 통해 왜 납치를 당했는지 의도를 알게 되는데요. 이 흑사병 조직은 주로 다크웹에서 여성을 판매하는 불법적인 사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거기 조직원으로 속해 있는 헤르바와 미카엘 형제는 중동 부자들을 대상으로 성노예 경매로 아일링을 내놓을 거라고 말했죠. 와, 너무 무서운데요. 물론 그 전에 에이전시 대표 그린한테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메일을 보내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일링은 즉각 공포에 질렸습니다. 당연히 드는 생각은 기회를 틈타서 무조건 여기를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갇혀있던 농가, 여기가 주변이 이렇게 높은 약간 절벽처럼 지대가 높아요. 그리고 집 주변이 울타리로 또 높게 쳐져 있죠. 탈출하기에는 사방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외딴 시골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간다고 한들 주변에 인적도 너무 드물고 숨을 곳이 별로 없어서 다시 잡혀올 게 뻔했습니다. 20살이었던 아일링은 쉽사리 이 탈출을 계획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꼼짝없이 감금된 아일링은 손이 묶인 채 주로 동생 헤르바의 방 안에서 지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데 이 헤르바는 그녀와 같은 침대를 사용했다고 해요. 어라, 감금 상황에서 침대까지 같이? 하지만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합니다. 헤르바가 말하길 인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조직의 엄격한 규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야 몸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대신 헤르바는 아일링의 신체 사이즈를 정확히 측정했고요. 또 너 언제 처음 성생활을 했냐?
몇 번이나 했냐 등등의 각종 불쾌한 질문을 쏟아냈죠. 아일링은 너무도 수치스러웠지만 사실 그 수치심보다는 당장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질문에 순순히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다시 그녀에게 강제로 약물이 투여됩니다. 아일링이 약에 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을 그때 형제들이 그녀의 옷을 벗긴 뒤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되죠. 바로 처음에 보신 이 모습인데요. 어쩐지 그녀가 눈도 좀 멍한 것 같고 가슴도 한쪽이 원하지 않게 노출된 걸 보니까 저항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 끔찍하죠. 그리고 이 사진이 즉각 다크의 경매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일링의 신상까지 같이 공개돼요. 백인, 영국 출신, 이탈리아에서 납치 47kg. 와, 이 다크웹에서 아일링한테 붙은 초기 경매 가격은 30만 달러였습니다. 경매에 내보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를 사겠다는 구매자들이 나타났고요. 결론적으로 익명의 중동 남성이 그녀를 낙찰받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일링 정신을 잃었잖아요. 다 이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헤르바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제 너 중동에 가면 평생 부자 아저씨들의 장난감으로 살게 될 거야. 근데 만약 그러다 질리지? 그럼 걔네들이 너 사자 먹이로 던질지도 모르는데 어쩌냐? 아, 정말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일이고 정말 삶의 희망을 놓게 만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참 그렇다면 아일링이 열심히 도망칠 만도 한데 아일링이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당하다 보니까 또 워낙 철저한 곳에 감금되어 있다 보니까 희망을 어느 정도 놓은 듯 했어요. 그렇게 점점 태도까지 순종적으로 변하는 듯 했죠. 이런 모습에 헤르바는 이제 아일링을 완전히 길들였다고 여긴 걸까요? 헤르바가 그녀가 이제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일링은 그 중동으로 팔려가기 전에 얼마 동안은 손발이 묶이지 않은 채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는 헤르바의 완전한 신임을 얻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쇼핑을 하는 모습도 사진으로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CCTV 화면으로요. 아니, 아일링은 그럼 이때 도망칠 생각은 못했던 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아일링은 호시탐탐 탈출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탈출이 실패한다면 혹시나 잡혀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일링이 중동으로 팔려가는 그날. 조직원들이 처음 납치해왔을 때처럼 그녀를 캐리어 안에 넣었고요. 그 상태로 차에 실으려고 했죠. 그래서 차 뚜껑을 닫으려던 그때 헤르바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음 해. 이때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일링이 한마디를 하게 돼요. 저한테는 2살 된 아이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일링은 일찍 결혼해서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어요. 영국 런던에서 어머니와 함께 어린 딸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녀가 이렇게 막판에 내뱉은 이 말 때문에 헤르바는 어떤 그 모성애의 자극을 받은 걸까요? 헤르바의 눈이 흔들리는 듯 했죠. 사실 형제들은 여태껏 그녀가 미혼일 거라고만 여겼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 모델 프로필에 없던 정보였으니까요. 그리고 헤르바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트렁크에 있던 그녀를 풀어주게 돼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헤르바는 당신이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면 애초부터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 라면서 이게 흑사병 조직의 신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그 이탈리아, 그 중에서도 특히 마피아 같은 범죄 집단에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신념이 만연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카톨릭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잔혹한 범죄 조직 주제에 그 와중에 어머니에 있어서는 또 끔찍하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탈리아 사람이었던 헤르바 역시 같은 생각이었고 그 덕에 아일링은 941생으로 풀려납니다.
헤르바는 그녀를 밀라노에 있는 영국 대사관 인근에 내려주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풀려난 아일린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경찰에 가서 자신이 납치당한 사실과 함께 이 범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넘기게 되죠. 실종됐던 아일린이 돌아오고 나서 경찰은 범인 추적에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르바와 미카엘이 납치 감금 혐의로 검거됩니다. 분명 이들의 배경에는 흑사병 조직이라는 범죄단체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상하게도 형제 외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검거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그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흑사병 조직의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추가 검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흑사병 조직이라는 거 이거 아예 형제가 주작한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또 그러기엔요. 이 다크웹에서 인간 경매를 버젓이 하던 조직이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헤르바와 미카엘 형제들이 워낙 말단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범죄 형태가 노출되자 바로 꼬리 자르기 당한 거다라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게 2018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헤르바는 징역 16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납치만 했다는 죄목으로 봤을 땐 꽤 긴 형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인간을 성노예 경매로 붙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아니 근데 최근 2021년 헤르바의 형이 다시 5년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이유를 보니까 비록 그가 아일린을 납치하긴 했지만 그 영국 대사관으로 그녀를 무사히 보냈다는 점, 또 체포 당시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이 정상 참작되었다고 해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감금됐을 당시에 아일린과 함께 그 쇼핑을 나갔던 CCTV 기억하시죠? 이게 감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감금을 한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대우를 해줬다는 부분을 판사가 용서해 준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사실 아일린 또한 내가 납치를 당하긴 했지만 헤르바가 그렇게 가혹하게 굴진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면서 처벌의 수위가 좀 낮아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로서는 좀 부실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황당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야, 이 모든 게 아일린의 자작극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돌게 돼요. 왜냐면 사실 아일린이 이 사건 이후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지도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드라마 같은 납치극을 벌였다는 건데요. 아니,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싶지만 이런 의혹이 생길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탈리아 검사 파울로 스토라티라는 분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 아일린을 조사를 해보니까 진술이 어딘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좀 허언증을 가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또 다른 이탈리아 경찰은 아일린과 헤르바 얘네 둘이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정황을 미리 맞춘 것 같다라는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요.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헤르바가 아일린을 납치하고 이틀 뒤에 자기가 직접 영국 일간지에다가 이메일을 보낸 게 있어요. 러시아 마피아에 납치된 영국 여성 모델이라는 제목과 함께 이 아일린이 묵혀있는 사진을 같이 보냈던 겁니다. 에? 뭐죠? 돈을 받고서 기사를 팔려고 한 정황인데요. 사실 이게 돈이 진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그냥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확실히 이 사건이 좀 일반적인 납치와는 행보가 달라요. 아니, 돌이켜보니까 납치범이 어떻게 인질하고 같이 쇼핑을 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있어? 그럼 너 풀어줄게 라는 것도 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데요. 자, 이렇게 이 사건 관련해서 의혹은 계속됩니다. 또 알고 보니까 아일린이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의 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업로드 해왔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아일린을 타겟으로 잡았던 범인들이 그녀가 아이 엄마인 줄 몰랐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예 소셜미디어를 확인 안 했던 걸까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아일린과 헤르바가 함께 쇼핑을 했을 때 어떤 이가 이 둘을 봤는데
둘의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 보였다는 진술이었죠. 이거 너무 의심스럽죠. 하지만 아일링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영국의 TV며 언론에 수차례 출연을 해서 절대 자작극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헤르바와 쇼핑을 가고 또 친밀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다. 근데 그건 단지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신뢰를 얻기 위해 순종적으로 그냥 친밀하게 행동했다는 설명인데요. 사실상 그렇게 두꺼운 신뢰관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형제가 주는 음식물에도 어떤 약이 들어있을까봐 무서워서 물만 마셨다, 식사도 거부했다 라고 진술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들이 사실 아일링을 풀어주기 직전에 협박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신고를 하면 우리가 널 찾아가서 죽여버릴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일링은 신고를 감행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탈리아가 아닌 영국에 사는 지금까지도 혹시나 이 배후 조직, 범죄 조직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렵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뭔가 진실 여부가 좀 헷갈리죠? 공식적인 경찰의 입장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경찰은 이 아일링 사건에 대해서 자작극이 아닌 실제 범죄로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게 헤르바와 그 공범이 만들어낸 단독 범행이고 블랙 데스 그룹, 흑사병 조직이라는 건 이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경찰 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헤르바가 이 다크웹에다가 경매글을 게시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추적했는데 과거에도 수많은 여성들이 경매에 올랐던 부분이 확인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모두 납치를 당한 건지 아니면 돈을 필요로 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일에 뛰어든 건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데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건 다크웹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사고팔고 있다는 바로 그 끔찍한 사실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다크웹에는 정말 온갖 것들이 다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포르노, 인신매매, 해킹까지 청부살인도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경찰조차 흔적을 찾을 수 없도록 자신들만의 세계에 철저히 숨어 살면서 인간 이하의 범죄를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이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범죄 조직들까지, 아니 이 세계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범죄의 세계가 얼마나 더 크게 확장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교묘해지고 진화해 갈까요? 믿기 힘든 오늘 이 아일링 사건은요, 어쩌면 진화되고 있는 범죄의 시작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